토론자 다 오셨고. 네, 지금부터 제3회의 제1분과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과 상생의 네트워크 3 지역 발전과 지역사회 역량 강화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두 가지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 첫 번째 논문은 그 김광용 박사님께서 울산연구원 김광용 박사님께서 해주실 거고, 두 번째 논문은 성대 배수호 교수님, 그 다음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의 정혜원 박사님, 그 다음에 성대 배우정 선생님께서 공지하신 그 논문, 그 조선후기 호락 논쟁과 인물 성동 이론에 관한 연구인데 사회과학 연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우선은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표를 맞아주신 울산연구원의 김광용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성균관대 배수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그 토론을 맡아주신 그 울산광역시의 박순철 국장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이제 토론을 맡고 있는 저는 이제 울산대학교 도수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회를 제가 같이 이제 담당하게 돼서요. 진행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2 세션은 크게 1시간 2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논문이 두 개의 논문이어서 제법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해서 자유롭게 발표를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두 번째 논문들은 발표 시간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김광현 박사님께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울산연구원 김광용입니다. 저는 문화 관련된 주제로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문화 분권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화 도시 관련된 연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문화가 과연 지역 발전에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 문화 도시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고 탐색해보는 연구를 해봤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문화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 연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준비했고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어떤 문화가 도시 경쟁력이나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기존 지역 발전 전략의 한계에 조금 부딪히면서 문화 활용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도시는 시각적 아름다움보다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확장 추구를 요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러나 이런 내면 확장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지역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굴하고 활용할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 방안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의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문화도시 모티브로 삼은 유럽에서는 1980년대에 유럽 문화도시가 시작되었고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2014년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채 5년이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 법정 문화도시가 처음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도시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전략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도시 출발이 늦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관련법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늦긴 했지만 2014년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되면서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고요. 이에 문체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및 지역 주민 문화적 삶 확산을 비전으로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은 네 가지를 추진 목표로 설정해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문화 활용과 지역 발전 연관성에 대해서
이순자의 연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를 석탄이나 철광석 같은 천연 광물과 비교하면서 현대 시대의 천연 자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역의 모든 문화 자원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성에 맞고 지역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추진 전략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고 있는 추진 단계를 보면요. 이 추진 단계처럼 지역의 특색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했을 때 경제적 효과나 도시 브랜드 향상과 같은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이러한 것들의 전략 개선과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문화도시 조성 방향 및 개념 정의에 관한 연구입니다. 유윤형, 이병훈, 이현식, 이병민 등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병훈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은 지속 가능 문화도시 형성을 위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 등 복합 속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처럼 문화도시 형성을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복합적인 속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문화도시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로서 김금영, 이순자 등의 연구가 있는데요. 이순자의 2017년 연구에서는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못하는 점에서 착안하여 메타 분석과 전문가 대상 계층화 분석 기법을 활용한 연구가 문화도시 발전 전략과 관련된 연구로서 좀 대표적인 연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문화도시 관련 특정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이런 특정 사례 연구로서 서순복, 이지현, 이재호 등의 연구가 있습니다. 영국 버밍엄 그리고 문화도시 부천, 문화도시 울산을 사례로 해서 문화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 지역의 문화도시 지속가능 방안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조사 설계인데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지역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문화도시 요인과 중요도를 분석해보고자 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도시는 추진 전략이나 세부 사업을 구성할 때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담고자 지역 전문가 또는 지역 주민 설문조사와 같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요. 이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추진 전략이나 사업을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 문항이나 아니면 또 응답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노수경의 연구에 따르면은 문화도시 지정 전과 후 기초자치단체의 문화 역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전에는 문화도시에 지정되기 위해서 각종 역량을 총 집결해서 많은 문화적 지표나 성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문화도시라는 성과를 이루고 난 이후에는 마치 문화도시 사업이 어떤 공모 사업의 한 일종인 것처럼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문화 지표 그리고 어떤 성과들이 대폭 낮아져서 주요 순위에 들지 못하는 도시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 문화자원과 문화도시 추진 전략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고요. 이런 것들의 계층 분석법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어떤 실증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실시하지 않았던 그동안 없었던 연구인데요. 전국 24개 문화도시 추진 전략을 수집하여 계층 구조화하는 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네, 추진 전략 수집을 통해서 도출된 중요 영향 요인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의 공통 속성을 찾은 후에 공통 속성별로 영향 요인을 재분류해서 그룹화를 했고요. 이렇게 설계를 시작해서 이렇게 도출된 내용은 영향 요인 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전문가 조사에 활용을 했습니다. 전문가 조사 대상은 문화도시센터 임원 또는 총괄 담당자, 문화 관련 학과의 교수님 그리고 관련 연구자, 전문가 등 25명을 모집단으로 설정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요.
설문조사 방식은 대면 조사 방식과 전자메일을 통한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전자메일을 통한 조사의 경우에 응답률 제고를 위해서 전화로 응답을 독려하는 방식을 취했고요. 배포한 25부의 설문지 중 21부를 회수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완료된 후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더하기 위해서 24개 문화 도시 중에 9개 문화도시 센터 임원이나 총괄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HP 구조 설계인데요. 이 설계는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24개 법정 문화도시의 어떤 기초 자료 수집을 하였고요. 수집된 29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294개 데이터의 공통 속성을 찾아서 재분류하고 그룹화하였습니다. 그룹화된 영향 요인을 바탕으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에 활용을 하였는데요. 그룹화된 전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이 있고요. 문화 기반 구축, 지역 내부 역량 강화, 참여 네트워크 확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수집된 294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요인의 통합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4개 전략의 20개 영향 요인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294개의 영향 요인 그 빈도 분석한 결과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면은 실험적 문화 요소 탐색 발굴이 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문화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가 9.2%, 그리고 문화 활용 공간 조성 및 지원이 8.8%, 지역 문화 자원 활용 교육 확대가 8.2%, 소통 플랫폼 조성이 7.2%로 높은 빈도로 지역 문화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영향 요인 이런 영향 요인을 통해서 각 도시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굴하기 위한 실험적 도전과 상품 개발, 공간 조성, 교육 확대,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전략들이 지역 발전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인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21명의 설문을 취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네 가지 추진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한 결과를 보시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화 기반 구축이 0.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지역 내부 역량 강화 0.334,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0.177, 참여 네트워크 확대가 0.07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각 범주별 세부 요인의 가중치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주 내 가중치를 또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문화 기반 구축 전략 가장 어떤 전략의 순위가 높았던 문화 기반 구축 전략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 가능 조직 체계 구축 및 확대 전략이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 내부 역량 강화 전략의 경우에 행정 관계자 인식 개선과 획기적인 내부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가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전략의 경우에 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 상품 개발 그리고 브랜드화가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었고요. 네 번째로 참여 네트워크 확대 전략의 경우에는 거점 연계 협력, 공유 프로젝트 활성화 및 소통 플랫폼 활성화가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추진 전략의 가중치를 종합한 종합 가중치를 분석한 결과가 오른쪽에 종합 가중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 집단은 지역 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행정 관계자 인식 개선, 그리고 지속 가능 조직 체계 구축 및 확대, 문화 활동 공간 조성 및 지원, 획기적인 내부 홍보 마케팅 전략 강화, 문화 생태계 조성 등이 이제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상위 6개 요인이 전체 가중치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그 6개 요인이 굉장히 전문가 집단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빈도 분석, 이 빈도 분석과 비교해서 봤을 때 문화도시 추진 전략으로서 낮은 빈도를 보였던, 제가 구도로 말씀드리지 않았던 낮은 빈도를 보이는 요인의 종합 가중치가 지금 굉장히 높은 순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네 가지 전략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또 한번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우선 전문 인력의 중도 하차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로 인해서 사업의 본질이 흐려지거나 사업 불안정으로 지역 발전이 저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안정된 문화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문 인력의 중도 하차는 뭐 관련 부서의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이나 사업의 센터장들이 예비 사업 기간에 있던 분들이 중도 하차하고 법정 문화 도시가 됐을 때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는 것들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비 도시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 어떤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갖지 못하고 사업들이 많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 내부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행정 관계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문화점 발굴 및 활용 전략과 관련해서는 법정 문화도시 그 어떤 재정 지원 종료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법정 문화도시 지원 종료 이후에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화 관련된 창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지역으로서 문화도시 천안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그 지역에서는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40여 명 이상의 창업가를 배출했고요. 그 창업 회사로 인해서 또 한 30여 명의 연결된 창업 취업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된 간접 일자리 확대도 약 500여 개 이상 늘어난 걸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런 그 어떤 문화 자원의 활용을 통해서 그 지역 어떤 경제 성과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참여 네트워크 확대 전략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통 형식적인 조직 어떤 형태를 갖춘 거버넌스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실적을 만들기 위한 소통 플랫폼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본 연구에서 우선순위로 도출된 요인들이 지역 발전으로 무조건 연결된다고 확신하는 것은 매우 좀 조심스럽고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 지역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이 도출된 영향 요인이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향후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한 도시나 문화를 활용해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의 발전 계획 구상 또는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 연구에서 문화도시 추진 전략과 영향 요인을 수집하면서 다소 주관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 사업에서 현재 추진 중인 영향 요인만 사용한 것이 좀 한계로 볼 수 있고요.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 분석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강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발표는 배수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배수호입니다. 저는 이제 주제가 이렇게 제목만 봤을 때는 제목이 조선 후기 호랑 논쟁과 인물성 동의론, 사회과학 연구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세션과 뭐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고 좀 더 직관적으로 좀 넓게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런 조선 후기의 어떤 역사적 사상적 맥락들이 결국에는 아까 우리
김광용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 컨텐츠나 데이터베이스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제가 최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들도 살짝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은 동양 사상과 동양 철학,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지역 공동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01년에 제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그런 책들이 엄청나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충격을 가졌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반성적 성찰을 하면서 제가 이쪽으로 이제 조금씩 천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국 서구 행정학의 도입과 그것을 운용하면서 한국 행정학의 어떤 비정합성과 현실 괴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학문적 신민성이 이제 깊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서구사에서 만들어진 어떤 이론들, 모형, 이런 서구적 유럽적 보편주의를 마치 모든 맥락에서도 문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보편주의로 오해를 하고 있고, 우리 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무의식 중에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사회는 상당한 오리엔탈리즘을 스스로 체화해가지고 그 스스로를 열등하게 바라보는 어떤 학문적 신민성이 크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여 년 이상을 현재 한국적 맥락과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력이 높은 행정학 정책학의 이론 개발이 필요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한국적 보편주의를 지향한 거 아니냐. 이제는 어떤 이론의 토착화를 넘어서 어찌 보면은 이론화 토착화뿐만 아니라 이론의 한국화도 지향해야 될 것이다. 그러려면 한국 사회 역사, 문화, 사상, 철학, 전통 이와 같은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초 자료와 정보 축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주로 했던 이제 연구들은 전통 우리나라 산림자원의 관리, 이것들을 했던 공동체 조직으로서 또 송계, 그다음에 이제 지역 공동체의 각종 계 자료들, 그래서 뭐 동계, 대동회, 또 송계 이런 조직들을 좀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당도라는 섬의 섬 마을 공동체의 자료를 19세기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종단적 사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집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이제 마을 공동목장 조합이라든지 또 이번에 유네스코의 산림녹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를 하기 위한 한 단계를 이제 넘어섰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많이 이렇게 또 왜 그러냐면은 1차적으로 산림녹화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다가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정부의 자료들과 노력들은 굉장히 많은데 민간 협력에 관련된 자료가 별로 없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조선 후기부터 우리 사회에서 내려오는 공동체 정신과 관행, 산림자원 같은 거 특히 이제 송계, 금송계라는 전통이 있었고, 그런 자료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여기 지금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시의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 목장을 주로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동양 사상과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동체에 대한 연구들을 이렇게 동계, 목계는 이제 송계입니다. 산림자원 관련된 거, 수문계, 이거는 간척 사업을 했을 때 간척들을 관리하는 계 조직이죠. 수문을 하는 조직이고, 어촌계, 그다음에 서당계, 이런 공동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섬지방, 육지, 영남, 호남, 충청 지방 다양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안동 일제 강점기 때 안동군에서 있던 추구계입니다. 이거는 옛날에는 5가구가 한 통이거든요. 한 통마다 5가구마다 소를 한 마리씩 사가지고 소를 한 마리 사서 그 소를 키워가지고 새끼를 놓으면은 모든 가구가 다 그 마을에 모든 가구가 이제 소를 가지게 되는 이런 어떤 추구계라는 계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공동체의 어떤
그런 자료들이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것은 이제 호락 논쟁과 인물성 동의론에 관해서입니다. 이제 이거는 도수광 교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의 붕당 정치의 계보입니다. 너무 어렵게 돼서 새로 좀 짤 생각입니다. 그 조선이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선은 그 붕당 정치로 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같이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선이 망한 것은 붕당 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했다고 보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1801년에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후로 한 100여 년 이상을 그 세도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세도 정치 기간에 우리나라 시스템이 거의 망가지고 결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략과 어떤 그 패망의 길로 갔던 것이고, 오히려 붕당 정치는 뭐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오늘날 정당 정치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조선의 붕당 정치의 시작은 선조 때 2조 전랑자리를 두고 그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주로 이제 서인들은 과거에 이제 훈구파, 관학파 세력들이었고, 특히 훈구파 세력이었고, 서인들은 주로 이제 살인파, 죄송합니다. 동인들은 주로 살인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인이 나중에는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고, 또 그 북인은 인조 반정으로 이제 완전히 몰락하게 되고, 남인은 내려오다가 결국 이제 서론과 이 대초점에 있게 되죠. 그래서 예성 논쟁이라든지 이런 익숙한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신 대출척인가요? 이후에 이제 남인들은 몰락하게 되고, 노론 안에서도 이제 사상적인 어떤 분기가 일어나고 투쟁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연구하려고 하는 발표하는 호락 논쟁입니다. 소위 말해서 호파와 낙파 간의 논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낙파는 이제 보통 중국에서 기원합니다만, 낙파는 서울 경기 지역을 말하는 거고, 호파는 지금의 충청 지역, 특히 그 충청남도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론 내에서 이런 사상 투쟁이 이루어지고, 그 호락 논쟁의 대표적인 이제 그 이론이 뭐냐면은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성과 물성을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그리고 마음에서 뭔가 이게 뭐가 일어나기 전에 성인의 마음과 보통 사람의 마음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거를 가지고 이 논쟁이 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건 무슨 그 구닥다리 같은 얘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거는 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입장에 서 있냐에 따라서 현 시점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정책적 처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 준거 틀이 만들어진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개념 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오랫동안 이제 싸움이, 이렇게 사상 투쟁이 일어납니다. 이제 결국 그게 나중에는 낙파 같은 경우는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동정하는 시파가 되고, 또 사도세자에 대한 죽음을 정당한 걸로 보는 그런 호파는 이제 나중에 벽파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시파는 나중에 개화파로 발전이 하고, 벽파는 이제 위정 척사 운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그 호락 논쟁에서 얘기하는 그 인물성 동의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런 호락 논쟁에서 얘기하는 인물성 동의론의 어떤 입장, 그 낙론의 입장이냐 호론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여전히 우리 어떤 정책 현상, 사회 현상, 행정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론적 분석적 틀로 발전시킬 수 있고 있다라는 것이, 연역적 방식으로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재 제가 이쪽 관련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성 동의론쟁의 이론을 틀을 가지고 이제 각 분야별로 적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공공성, 환경 정의,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책, 지방 분권, 정부 간 관계, 과학기술 정책,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그 어떤 뭐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논쟁들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져온 거는 이렇게 오늘 좋으신 분들한테 이게 어떻게 좀 고쳐 나가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적용한 것은 한 7개 적용했는데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성과 환경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물성 동일론을 보면은 그 미발 심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인과 보통 사람이 같은 거냐, 미발 상태에 있는 유학의 이제 핵심 용어입니다. 같은 거냐, 그러니까 성인의 마음과 범인의 마음이 어떤 뭐가 그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보면은 이거는 그 서울 경기 지역의 이제 낙파의 입장입니다. 예, 그 낙파의 핵심 인물이 뭐냐면 김창엽이라고 해서 지금의 그 서촌 지역에 살았던 안동김 씨의 그 집안들이 이제 중심에 있었고, 그 다음에 미발의 상태의 마음조차도 처음부터 애초부터 성인과 범인은 다르다고 보는 호파 입장에 있습니다. 이제 호파의 입장들은 전통적인 어떤 그 김장생, 송시열, 그 다음에 한당, 그 한원진 선생이란 이런 분들의 입장에 있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인물성 동일론제인가, 인성과 물성이, 물이란 것은 인이란 것은 보통 이제 저를 얘기하고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물은 뭐냐 하면은 피지배자, 다른 사람, 동물, 자연 상태 이런 모든 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걸 이제 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것 하지 않습니까? 뭐 청것, 상것 할 때 그 것이 바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성이 같은 거냐 보면은 이건 낙파의 입장이고, 그 다르다 보면 호파의 입장입니다. 이 2개를 가지고 제가 이제 공사관과 공공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제가 홍성호 교수님하고 2020년에 그 실렸던 논문입니다. 좀 크게 잘 안 보여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우리가 공공성에 대한 논쟁을 할 때는 공적 영역이냐 사적 영역이냐라는 어떤 영역을 가지고, 영역과 경계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유학에서는 그 유학이나 동양의 어떤 그런 철학들에서는, 많은 철학에서는 그거를 공과 사를 공적 영역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도덕적으로 올바르냐, 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냐. 도덕적으로 올바르면 공이 되는 거고, 하늘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직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듯하게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면은 그건 공이 되고, 그렇지만 그 하늘의 마음을 내가 받았을 때 그게 나를 통해서 나올 때 뭔가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사심에 의해서 틀어졌을 때는 이거는 이제 사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욕이라든지 사사로움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 성리학의 용어에서는 그 사자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개인 사자라고 약간 중립적 입장 언어로 갔겠지만, 성리학에서 봤을 때 그 사는 오히려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오히려 중립적인 개인을 얘기할 때는 오히려 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우리나라의 공공성의 어떤 위기는 바로 어떤 공과 사를 영역으로 볼 거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서양은 공적 영역, 사적 영역이 이렇게 많이 갈려 있지만, 사실상 그 요즘같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이렇게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는 오늘날에서는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인 어떤 그런 정당성조차도 공공성에 포용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이제 저희가 논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인물성 동일론쟁을 봤을 때 동론과 이론을 보면은, 그 이론에서는 이제 영역성, 강한 영역성,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엄격한 도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는 이제 충청 지역에 있는 노론 세력들이 특히 그랬죠. 동론 같은 경우는 영역성은 약합니다. 전통 유학에서 가깝죠.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측면도 상대적으로 약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 2가지의 어떤 이해 축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분석 틀을 이제 윤리 도덕성, 윤리성 도덕성, 그다음에 영역성을 가지고 이렇게 4개의 어떤 범주로 2x2 매트릭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영역성과 강한 윤리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도덕적 영역주의, 그다음에 강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영역에 대해서는 좀 약하면은 이건 도덕적 비영역주의. 그다음에 윤리적 도덕성은 약하고 또 영역성을 강조하면 비도덕적 영역주의. 서구 사회가 이제 이런 비도덕적 영역주의를 좀 강조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도덕적 비영역주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강한 윤리 도덕성과 강한 영역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공적 영역은 사적 영역보다 우위를 점하고 사적 영역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관장하려고 하고, 그 두 영역 간에는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격한 도덕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렇지만 또 공적 영역에서 정실주의나 어떤 그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강한 윤리 도덕성과 약한 영역성은 윤리 도덕성 측면에서는 엄격한 도덕성을 강조하지만 영역체에서는 이 경계가模糊하고, 또 비도덕적 영역에서는 약한 윤리 도덕성과 강한 영역성, 그렇게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또 약한 윤리 도덕성과 약한 영역성, 이렇게 우리 그 공공성에 대한 공사관에 대한 것도 이런 어떤 그 인물성 동의 논쟁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어떤 분석 틀로서 가져오고 가설로서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게 북 챕터에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환경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연구 키워드가 공공성 공동체의 정의인데요. 정의는 이제 최근에 많이 연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환경 정의 관련해서 보통 이제 유학에서 환경 정의, 유학은 그 유학 철학이 생태주의가 아닐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유학은 상당히 생태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 같은 이제 그 유학 쪽을 연구하는 분들은 유교적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적 유대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이거를 인간 우주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엔트로포코스믹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천일합일론, 사회 동포주의, 만물 일체론 이렇게 되면서, 근데 유교적 생태주의는 서양에서 얘기하는 생태주의하고 달리 인간 중심성과 생태 중심성을 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생태주의는 오직 생태 중심성이거든요. 인간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속물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방법론도 어떤 그 자연보호나 어떤 그를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 수양을 강조하고, 그 환경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자연의 어떤 기후 위기 이런 거 해결에 있어서 인간의 주체적, 능동적, 실천적, 적극적 실천을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좀 적용을 해보면은, 그래서 그 유교적 생태주의에서는 결국 어떤 관계론적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사람과 자연은 어떻게 볼 것이냐, 또 우주 만물들 간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인간은 빠져 있는, 이렇게 보면 크게 이를 세 가지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람과 자연 관계를 보면은 그 인물성 이론의 입장에서는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고 하는 어떤 이론의 입장에서는 그 유교적 생태주의가 환경 관리주의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동론의 입장에 있게 되면은 그 같은 유교적 생태주의지만 만물 일체 사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는 그 장제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사회 동포주의에 가까운, 또 왕陽明이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그 만물 일체론,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이론에서는 사람과 사람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차등적 인간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갔다가 보면 이제 만민평등주의가 되고요. 만민평등주의에서는 이제 그 환경 정의에서 얘기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실질적 정의, 인지적 정의, 생태적 정의가 모두 이제 되는 거죠. 생태적 정의만 빼고는 다 평등하다라는 관계로 보게 되고, 그다음 우주 만물 존재 간의 관계, 그러니까 그 어떤 고양이와 개의 관계, 뭐 이것도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인물성 이론에서는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공리주의적 환경관을 이제 견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론에서는 만물일치 사상이나 사회 동포주의와 같은 어떤 근본 생태주의나 생물 종간의 어떤 형평성,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이제 가지고 2x2 매트릭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론과 이론은 어떤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 즉 얘기하면 이제 집단적 이기주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이론인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는 동론으로 보는 사람들은 지역 이기주의적 생태주의.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사람 관계는 동론인데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이론인 경우에는
관대한 인간 중심주의, 그래서 만민평등주의나 환경관리주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론과 동론이면은 이제 관대한 유교적 생태주의, 그래서 생물권 평등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협한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나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어떤 편익을 향유해서는 안 됩니다. 피와 비용도 우리한테는 최소로 가고 그 사람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이 자연은 도구적 가치로서 존재하고 인간의 삶과 복지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고 개발될 수 있는 존재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편협한 유교적 생태주의에서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은 소중한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자연환경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 국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연환경은 소중한데 다른 나라의 자연환경은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죠, 사실은. 예. 그 다음에 관대한 인간 중심주의는 이제 만민평등주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실질 정의, 인지적 정의, 생산적 정의가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자연 환경은 이용과 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물 복지라든지 생물권 평등과 같은 이슈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대적 유교적 생태주의는 생물권 평등주의로 해서 어떤 생물종 간의 평등성, 생물종의 다양성, 그다음 생태적 정의를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그거 외에도 지방 분권, 정부 간 관계, 그다음에 도시 환경 정책, 과학 기술 정책, 그다음 특히 이제 AI와의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인성이고 그 기계는 이제 물성으로 봤을 때 그거를 동론적으로 입장에서 볼 거냐, 아니면 이론적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어떤 과학 기술 정책이나 AI 인工지능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동양 사회가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좀 열려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결국 이제 유학적인 어떤 그런 사상 속에서 인성과 물성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이분법주의로 가지 않고 어찌 보면 어떤 사후 보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틀들이 이제 우리 조선 후기 때 노론에서 나온 그 호락 논쟁에서 인물성 동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인물성 동의 논쟁 관련해서 그 핵심이 되는 것이지, 호로는 이제 지금의 그 논산에 가면은 이제 도남서원이라든지 또 대전, 충남 지역이 이제 그렇고, 그 동론들은 주로 이제 경기도, 충청도, 서울 경기 지역, 특히 이제 서울 서촌이나 이런 데가 이제 그 낙론, 동론의 입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고향이 이제 북인 계열에 있는, 거기 저희 고향입니다. 그렇죠. 왜 누군가 이제 물어보시더라고, 왜 이 그 서론들 이걸 하냐.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이런 논쟁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이런 담론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우리가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재해석의 역사라고 우리가 합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는 그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의 고민은, 문제의식은 지금이나 현재나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담론들을 가져와서 오늘날로 재해석하고 다시 좀 확대 적용해보고 이런 현실 맥락 속에 다시 되찾는 노력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진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저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아날학파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 역사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역사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셔서 배수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두 편의 논문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논문에 대해서 김관영 박사님이 발표하신 논문에 대해서 박순철 국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한국정책학회 학예 학술 대회의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그 김광용 울산 연구원 그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문화를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 연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시적절성의 문제입니다. 발표자께서는 문화도시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공동체 활성화나 문화적 가치 증진, 보편화 뭐 이런 방향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여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도시 브랜드, 도시 마케팅, 도시 경쟁력을 통한 도시 혁신, 재생, 발전, 이 중에서도 주요한 주제가 문화를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우리 그 사회의 지방 소멸, 뭐 청년 유출, 뭐 도시 쇠퇴, 뭐 이런 용어들이 그 많이 공론화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세종과 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추세적이고 일관적으로는 그 두 도시를 빼고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울산의 경우만 보더라도 2011년도 1천억 불을 달성한 도시입니다. 수출 1천억 불을 같으면 이게 한 120조지 않습니까? 120조 정도 같으면 3일에 한 1조씩을 만들어내야 되는 규모, 수출해내야 되는 규모인데, 그 정도 같으면 거의 한 개 국가 수준 규모로 따져도 한 40위권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그 수출 도시였습니다. 관련해서 인구는 1962년도 우리가 그 특정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한 8만에서 120만까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 2012년도 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세웠던 게 2020년도 2천억 불 도시를 준비해야 된다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뭐 90개월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10만 위협받고 있고, 또 다른 그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32년이 되면 1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사회나 정치권이나 우리 지역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이 축소 도시 쇠퇴를 인정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젠간 회복될지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청년들이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산업, 청년 친화 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문화 관광 쪽으로 역점적으로 우리가 뭘 좀 해가지고 삶의 질도 개선하고 우리 발전 동력으로 삼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약으로도 몇 가지 문화를 활용한 어떤 공약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문화를 활용한 그 지역 발전 전략은 굉장히 시적절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화도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어떤 추진 전략으로 뭐 정부의 지원, 그다음에 지방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걸 기반으로 지역 발전이 일어날 거냐는 별건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뭐 불꽃 축제, 산천어, 뭐 나비, 장미, 뭐 영화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이라든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미비하다. 이게 단적인 예로 공약으로는 그 문화도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후속적인 어떤 투자나 정부의 지원이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그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해낼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고, 실제로 인프라 투자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우리 울산 장생포 지역에
장생포 지역이 역사적으로 고래 포경과 해체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래를 주제로 해서 뭐 고래를 볼 수 있는 생태 체험관을 만들고 고래 관광 유람선을 만들고 고래 마을을 복원하고 그다음에 뭐 거기에 관련된 문화 창작 공간을 만들고 그 키즈 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VR 체험관을 만들고 뭐 모노레일을 갖다 놓고 축제도 하고 매일 했지만 그런다고 한 1,000억 이상이 투자가 됐지만 이거의 관광객 유입 효과는 매년 한 30만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녁이 되면 불이 꺼지는 도시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해서 또 접근성이 문제다 해가지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서 올라오는 광역 전철에서 환승을 해서 우리 장생포까지 20분 만에 20분 배차 간격으로 갈 수 있는 수소버스도 넣어보고 했지만 크게 그 여건이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좀 더 나은 이제 대안들이 있어야겠지만 어쨌든 인프라 투자 역시 이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발표자께서는 울산 지난 연도죠. 울산의 이제 광역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문화도시로 선정된 계기를 가지고 24개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추진 전략의 주요 사업을 빈도 분석하셨고 또 20명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심층 면접 설문을 통해서 영향 요인별로 종합 가중치를 분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중요도 순으로 뽑아내셨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하시기를 지역문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 조직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다음에 행정 관계자 인식 개선과 획기적인 내부 홍보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된다. 또 문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되고 문화 상품 개발 브랜드화를 해 나가야 된다. 그다음에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문제는 이거는 준비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다음 어떻게 이게 지역 발전으로 연결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많은 후속적인 연구와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련돼서 한 말씀 덧붙이자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와 문화적인 투자가 지역 발전으로 이루어지려면 문화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고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울산에 3D 프린팅 산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냐 그러면 3D 프린팅 산업 자체가 과연 이게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 산업을 통해서 만든 제품이 우리 공정 혁신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가지고 우리 제조업이 잘 살게 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3D 프린팅과 관련된 공급업체들이 늘어나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조로 지금 목표로 이제 3D 프린팅 산업이라는 걸 육성하는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다 쓰일 건지에 대한 그 산업적 수요를 먼저 우리가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3D 프린팅 이러이러한 제품의 뭐 조선과 관련된 원전 부품과 관련된 뭐 항공 부품과 관련된 산업 부품에 충분히 이게 활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공급할 체계를 또 어떻게 갖추느냐, 어떻게 누가 어느 기계를 써가지고 어느 소재를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후처리는 또 어떻게 할 거냐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또 누가 이걸 할 거냐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뭐 기업을 유치도 하고 조직화도 하고 그분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클러스터 만들어서 공급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렇게 만든 제품에 대해서 누가 인증을 해줄 거냐, 안전성 인증을 또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그런 문의에 대해서 컨설팅은 누가 할 거냐, 이런 전반적인 공급 체계를 갖추는데도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 2015년부터 해서 한 2천억 정도의 국시비가 지원이 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0개 기업이 집적화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화산업도 이러한 그 문화 수요에 대한 그 문화 수요를 창출하고 우리 공급자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급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그 비전이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재정 지원을 이끌어내는 그런 구체적인 과제가 남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순적 부장님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 지금 이 논문 김관일 박사님께서 논문을 디벨롭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나머지 이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째 논문에 대한 그 배수호 교수님에 대한 그 논문에 대한 또는 사실 책이죠, 책. 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토론을 이제 맡아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은 역사 공부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역사 선생님들이 설명을 주셨으면 제가 역사 공부를 더 잘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좀 남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직 탈고도 마치지 않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들었던 약간의 생각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내용적인 측면과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좀 코멘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와 이분법적인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와 생각이 상당히 유용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는 정반합이라는 또 조화를 꿈꾸는 또는 밸런스를 추구하는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아까 2x2에서 유형화된 4가지의 유형 중에서도 중간에 혹시 표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그 경우에는 좀 조화를 꿈꾸는 그런 쪽의 설명들도 좀 넣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미 4차 산업혁명은 벌써 시작이 되었고요. 아직 시작되는 게 아니라 벌써 시작이 되었고 성큼 다가와 있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미 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도 주셨는데요. AI 같은 경우도 오픈 AI에서 이제 트루 AI에서 이제 오토 AI까지 되어 있고요. 반응형 AI, 생성형 AI, 그다음 대화형 AI까지 다 나와 있어서요. 이런 AI가 탑재된 어떤 도구들, 로봇들, 뭐 그런 것들을 과연 이제 우리가 도입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공공부문에는 이미 외국 같은 경우는 조금씩 시작을 했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공공부문에서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상당히 찬반이 뜨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정책 파트에서는 그런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넣어가지고 좀 기술을 해주시면 정말 이 호락 논쟁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이분법적인 어떤 설명들, 그다음 유형화에 따른 설명들이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챗 GPT와 관련해서도 이미 GPT-4까지 나와 있고 그것을 학교에서 과연 이제 도입해서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찬반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마 활용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활용을 할 것이고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불편한 점들 또는 부정적인 측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뭐 규제를 하거나 또는 뭐 막을 것이냐 뭐 이거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찬반이 많이 나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찬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극단으로 치닫는 그런 정치적인 환경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낙농 같은 경우는 사실 북학으로 갔죠. 그 북학으로 가다 보니 청이든 서양이든 뭐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개화파로 갔고요. 그다음에 호론 같은 경우는 대명어리를 중시하다 보니 명이 아닌 청나라는 사실은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북벌론을 중요시하면서 척사파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의 한국의 외교적인 상황을 보면 지금 정부가 친미로 갈 것이냐, 그다음 반중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친중으로 갈 것이냐 이걸 두고 상당히 또 갈등 속에 있죠. 상당히 양극단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나 사상 체계는 상당히 우리 사회 행정이나 정책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사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니 그런 현상들을 지금 이런 호락 논쟁을 이용해서 사실상 접목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니까 접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과연 우리가 인간의 존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정을 가진 AI가 탑재된 로봇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두고 우리는 분명히 이제 논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 옆에 AI가 탑재된 그런 로봇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존재로 인정할 거냐, being으로 된 걸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정해서 인정하지 않겠다 하면 결국은 많은 규제를 가하게 되겠죠. 그런데 벌써 반려동물을 지나서 반려 로봇에 이미 AI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신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그 반응형 AI가 탑재되어 있다 보니 주인의 말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로봇이 이미 이제 도입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까 말한 물성, 인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더 논의가 추가가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로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책으로 발간이 되었을 때도 이게 독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상당히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좀 생각이 들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이분법적인 방법들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분명히 정반 합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아까 여기 공공성과 정부 간 관계, 지방분권, 환경정책, 다문화정책, 과학기술 정책적인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그 속에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는 그 합에 관한 또는 조화와 밸런스에 관한 논의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제 하도 이렇게 이 붕당 정치로 싸우니까 탕평책을 쓰듯이 결국은 그런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논의들을 한 번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보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게 들었고요. 그다음 7장 같은 경우는 이게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논문에 있는 걸 가져오다 보니 앞에는 다 책처럼 느껴지는데 그 부분은 논문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이걸 좀 독자를 좀 명확하게 좀 세팅을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이 좀 읽혀지면 좋겠다라는 걸 좀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독자의 어떤 시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좀 다시 한번 작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아까 제가 조선의 붕당 정치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좀 더 쉽게 좀 가독성을 높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그 김광용 박사님께서 주신 박 국장님의 어떤 코멘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연구에 토론 의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논문 같은 경우는 어떤 문화행정 분야에서 탐색적 연구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이런 연구 방향이, 연구 내용이 어떤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이 되기까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앞서 언급한 24개 문화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학회가 열리고 있는 경주시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주시와 같은 8개 예비문화도시가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바탕으로 올해 아마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좀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도록 토론 의견 주신 부분들 잘 반영해서 연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배수호 교수님 또 추가해서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네, 네. 의견은 없고요. 도서관 교수님 그 너무 부담되게 사실은 빡빡한 70페이지가 넘는 책을 네. 단행본 초고를 드렸는데 읽어주시고 특히 이제 7장 다문화 정책은 맞습니다. 제가 저 제자가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뭘 쓸까 하다가 지금 성균관대 유학과를 나와서 그러면은 학사 졸업 논문을 뭘 썼냐 하니까 이 호락 논쟁을 썼. 그럼 그거를 우리 현 정책에 한번 접목시켜 보자. 이렇게 우리가 커피숍에서 또 뭐 술집에서 뭐 등등 얘기하다가 이제 이 석사학위 논문으로 나왔고 그걸 이제 좀 확장을 시켜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논문에 좀 있어서 그걸 좀 가독성을 높이고 많이 내용도 좀 많으니까 쳐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또 아까 뭐 이제 분당 정치 특히 이제 AI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된 교수님 전공이라서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2x2 매트릭스보다는 어찌 보면은 좀 더 중간 지역에 있는 이렇게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의견 주신 거 좀 반영을 하고 또 추가할 수 있는 또 분야가 있으면 좀 더 분야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학술적 논문이라기보다는 이런 담론들도 과거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어쩌면 2500년 전에 제자 백가들의 담론도 오늘날 정책 우리를 살아감에 있어서 좀 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않느냐 이런 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적실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가독성을 높이고 대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플로어에도 정광훈 교수님도 와 계신데 혹시 의견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네. 아니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문화 쪽 하나 하고 배수호 교수님 논문을 솔직히 중간에 듣고 실제 들었어도 아직 뭐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네네네. 어떻게 코멘트 드리기 대단히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은 보니까 문화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지역 발전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역사적인 분석을 해서 보더라도 아마 주로 이제 우리 이태리 쪽 도시하고 유럽의 여러 도시들도 있고 안 그러면 뭐 옛날 그 문명이 굉장히 발전한 그 지역에 있어서 문화가 그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뭐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사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도시 재생 관련돼서도 있고. 근데 거기서 조금 맹점은 뭐 굉장히 지금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새로운 문화라든지 뭐 그런 모델 개발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제 그 상권을 활성화하고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걸 많이 이제 도입하는데 거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커뮤니티 그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이제 그런 그 요소가 기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그 시장의 어떤 그런 팩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제를 좀 하고 혹은 시장과 인터랙션을 하거나 해서 어떤 그 문화의 역할 뭐 이런 걸 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문화만 바로 가져와 가지고 뭐 밀어붙이다 보면 그 정책이 우리는 왜 효과가 없지 뭐 이런 게 이렇게 할 수도 어차피 그게 기본적으로 그 지역이 지역 발전이 이제 기본적 경제 발전, 사회 발전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뭐 조금 그런 변수들하고 여러 가지 그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조금 문화를 접목을 해서 아이디어 도입하고 하면 훨씬 더 뭐 그런 게 있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닌데 그 현장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 많이 느꼈을 것 같는데 그런 식으로 조금 논문 이런 걸 조금 초점을 조금 더 조금 뭐 강조하면 어떡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배수호 교수님은 지난번에 책도 보내주시고 해서 솔직히 다 지금 읽지도 못하고 소문 좀 보다가 말았는데 굉장히 수준이 높은
책이고 저희 이제 네. 굉장히 학문적인 수준에서는 이제 당연히 학자들이 봐야 되고 네.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논쟁도 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 뭐 저도 그렇지만 행정학에서 그 교육이 도승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뭐 한문이라든지 조금 그 한국이나 뭐 그 밖에 어떤 그 지역사의 그 역사를 조금 연구하고 분석하는 뭐 그런 식의 뭐 그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이루어지는 뭐 행정이나 정책 같은 거를 좀 역사적 분석을 조금 해온 그런 사례가 있으면 되는데 행정학에서도 그런 게 거의 전무한 것 같아요. 실제 현장 참여를 해서 거의 관찰하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인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국가와 어떤 시민의 관계, 백성과 뭐 우리 옛날 조선시대 같은 그죠 뭐 그런 양반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뭐 되게 그런 인터랙션을 조금 뭐 그런 게 조금 저희 연구가 행정학 쪽 없어가지고 이제 배수 교수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거를 시도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네. 이게 좀 그동안에 그쪽에 노출이 안 돼서 네. 근데 그래서 아마 노승환 교수님께서도 좀 가독성도 있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책은 이제 조금 책대로 그렇게 쓰시되 조금 이제 일반 독자를 위한 그런 책, 학부의 그 행정학을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그런 책을 쓰시는데 아까 지금 그런 주제를 해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가 뭐 저도 가양동에 살거든요. 강서구 가양동인데 약간 빈민촌이죠. 거기 뭐 임대 주택도 많고 근데 그 동사무소 가 보면은 복지 관련된 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 하여튼 어떤 데 일에서 한 30분 앉아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뭐 민원인들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뭐 여기 애로사항 이야기하고 뭐 이런 어떤 때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일랜드 어쨌든 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행정의 그 프로세스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일선 그 물론 이제 스트릿 레벨 뷰로크라시 연구를 많이 하지만은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좀 현장에서 하는 연구가 많이 좀 쌓이면 이제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배수호 교수님이 그런 거 많이 하시니까 예, 그렇게 조금 저희 또 관심을 많이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그 접근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사회과학 접근인데 그 사회과학 방법론 모색을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 이제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죠? 배 교수님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특히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그 프로세스나 인터랙션을 조금 연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회학 쪽에서 아마 인류학 쪽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걸 좀 가져와서 해야 되는데 행정학은 그게 훈련도 별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좀 소개하고 그쪽 관련된 사례 분석이나 이런 걸 잘 보여주면은 새로 학자들이나 혹은 거기 관심 있는 학자들 혹은 지금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실제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죠 필드 스타디를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뭐 좋은 연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배수호 교수님 논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못 하겠어요. 내용 파악도 안 돼가지고.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만 두서없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뭐 예. 예, 그래도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정광훈 교수님 그래도 말씀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5시 20분까지 세션인데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예, 배수 교수님 한 가지 코멘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광호 학장님 감사합니다. 저 열심히 그 다 반영을 하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우리 김광용 박사님 저 논문을 좀 보니까 재밌고 제가 사실 이제 지역 공동체 전통 향촌사회 공동체 연구를 하다 보면은 결국 중요하게 들어가는 게 이 문화라는 거예요. 어떻게 문화적인 정체성과 자산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 역량은 굉장히 다르게 발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자각은 없고 굉장히 어떤 현상적이고 피상적인 그 연구만 있고 정책적 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문화 자원들에 대한 어떤 심층적 이해는 절대로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누대에 걸쳐서 이렇게 켜켜이 쌓여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행정학자들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통섭적이고 유학적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하기엔 좀 쉽지 않고요. 이 연구원에서 좀 그런 걸 좀 해주시면은 좋겠다라는. 특히 이제 울산도 보면은 지금은 울산이 뭐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절대 울산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울산이 굉장히 그 문화적인 역사적 그런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뭐 경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좀 지자체 차원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논문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지역 발전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이제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특히 이제 문화자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도수환 교수님 계시서 이제 제가 좀 약간 외람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문화자본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얘기하는 막스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문화자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는 문화자본들은 지역 발전의 어떤 동력으로서의 문화자본, 아니면 지역 문화를 향유하고 그를 실천함으로써 어떤 개인의 행복을 높이는 문화자본, 이런 얘기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담론들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앞에 문화도시 그러니까 바로 나와서 아까 우리 정광 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런 어떤 그 좀 이렇게 인트로 파트에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예. 저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지역 공동체 연구하다 보니 마지막에 이렇게 오늘날 행정학 이론하고 현상하고 이렇게 엮으려고 보면은 결국 이제 이런 연구들이 이제 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뭐 박사 학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커뮤니티 베이스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게 핵심적인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앞으로 아마 문화자본을 비롯해서 소셜 캐피탈이든 뭐든 아마 커뮤니티 베이스의 연구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배소월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그 공동체 관련 연구들이 어쩌면 이 분야에 상당히 학문적인 진전을 가져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책이 또 나와서 저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